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문을 엽니다. 간밤 뉴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가 계속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68포인트 뛰었습니다. 46,316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은 17포인트 오른 6,661에 나스닥은 107포인트 상승으로 22,591로 마감했습니다. AI 거품론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지난주였죠. 간밤엔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경계심도 여전해서 오후엔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도 임박했죠. 해결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수뇌부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과를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서울입니다. 어제 3,430선을 회복한 코스피. 상승세로 출발한 것도 잠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일단 최신 기준 2포인트 떨어진 3,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세에 개인과 외인 매수세가 맞서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3포인트 떨어진 843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변동성까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무려 1억 넘는 실업급여를 타갔다. 가능한 일일까요?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기준 2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37만 명, 전체 3분의 1인데요. 지난해 75%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 퇴사,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려 21차례에 걸쳐서 한 회사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이렇게 1억 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나라가 임금을 대신 내줬다.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는 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정 변경 안 해도 된다. 당초 에이펙 기간 결혼식 예약 일정을 무더기 취소했던 서울 신라호텔 측이 다시 예약자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일정을 바꾼 예비 부부들에게는 약속한 예식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은 이 방한 때마다 신라호텔에 묵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머물 것으로 점쳐져 왔는데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 주석의 2박 3일 경주 일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미중, 한중 연쇄회담도 경주에서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는 안 온다는 걸까요? 당초 서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조율을 해왔던 중국 측이 대관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안이 그저 에이펙 참석차일지 또 공식 양자 방문 형태가 될지 방안 형식조차 아직은 미정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한일 정상은 오늘 다시 만납니다.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의 회담 이후 38일 만인데요.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제주도 회담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답방은 셔틀 외교 정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관세 협상 조언도 구하고 한미 삼각공조 노력도 천명한다는 겁니다. 곧 사임하는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선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은 이겁니다.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전 총리의 법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서 오늘 공판도 개시부터 종료까지 지연 중계됩니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의 경우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중계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재판 소식까지 저희 MBN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네,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현안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국회 라이브. 오늘은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의원실로 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국회 본청 앞에 잔디밭에서 의원님 모시고 생방송으로 대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뒤에 국회 보이시죠? 네. 밖에서 보는 이 국회가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야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날씨가 하필 또 이렇게 많이 흐려요. 흐리니까 이 배경이 마치 꼭 국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난맥 상황 속에 있는 국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지금 가을이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청명한 하늘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진단을 하면 아무래도 국회가 조금 더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더 어필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국회라는 곳은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여기서 대화로 조금 설득하고 풀어나가려고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조금 더 많이 득세하는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눈치를 더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바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 결국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게 끝난 직후에요. 이렇게 민생 발목을 잡는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막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필리버스터로 통과된 법안이 검찰청 폐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민생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검찰 폐지를 가장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마 정치인들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생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힌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수당이 결국에는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잘 보여주신 분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네. 1964년에 한일협정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게 소수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 세력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고 참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당의 어떤 작은 방어 수단까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씁쓸한데 오늘은 또 국회 법사위가 있잖아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도 전 잘 모르겠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인지 잘 공감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유일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라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의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 삼권 분립이라는 건 단지 표면상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권한과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또한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아무리 청문회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그 판결에 대해서 마치 질책하듯이 마치 판사를 혼내듯이 그런 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 의견에 여론이 좀 따라와야 반전이 될 텐데 이 점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 국민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었죠. 아직 10%밖에 전상망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어요. 하지만 전 정부 탓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서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 사태는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화재가 나길 바란 사람도 없을 거고요. 사실 뭐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들을 모두가 예측하고 뭐 어떻게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탓도 아니고 그리고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후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현임 대통령께서 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제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 외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라고 했던 그 관세 협상이요.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차에만요.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미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가격 역전.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정부에 그럼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좀 공개해라 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네. 왜 거절했을까요? 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 현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니까 그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미 간에는 뭐 정상회담 직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뭐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과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올리게 되는지 메시지를 갑자기 올렸죠.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왜 그렇게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고 뭐 영부인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없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전략적으로 관세 협상 중이니까 전략적으로 피했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 좀 그거에 이해하기가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불안한 측면들이 너무 많고 뭐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북한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갑자기 마치 북핵에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마치 뭐 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미 동맹을 조금 형해화하고 오히려 반대쪽에 그 뭐 북한과 좀 더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의 불안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관세 25%라는 건 단지 불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고민이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께 내어두고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득도 하고 같이 좀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야당도 조금 설득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외교는 정말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좀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인사 문제예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제 제1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뭐 갑자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여야가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실세다.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점에 대통령의 이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비서진은 그림자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서는
이름을 모르는 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분은 이미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그 자체로 아마 네. 국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바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는 국민 앞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였죠, 국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석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출석 의무가 없는 비서관 자리로 지금 옮기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조해온 국회를 존중하라라는 그 태도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비서관께서 출석하시는 게 맞고요. 출석을 하기 싫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본인도 조금 더 자중하고 정말 비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이렇게 좀 제가 민감한 현안들 의원님께 정말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의원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청년이시죠?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2030 지지층이 아직은 정말 낮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을 이끌 수 있는 전략, 인재 발탁 전략,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모든 건 어려울수록 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과거 우리 정부의 잘못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극복도 해나가야 할 거고요. 또한 2030 세대를 챙기기 위한 우리가 정책들,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각종 연금 정책 등등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부분도 보여줘야 하고요. 또한 청년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또 우리 당과 함께 일했을 때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좌진 갑질 문제라든지 각종 그런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각종 정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날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고 공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정비해 나가면,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당을 좀 더 돌아봐주고 좀 더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 정책이요,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요, 제가 계속해서 또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지만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 김포, 강화 등의 일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규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서울, 이렇게 성남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고도 제한도 일부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평론가님, 먼저 국방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서울, 경기, 김포, 그리고 인천, 강화 이곳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또 완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땅의 규모만 해도 여의도의 1.4배까지 된다고 해요. 네, 군사기지랑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여기는 개발이 안 돼라고 딱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해당 지역을 이제 군사 제한 구역으로부터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약 4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를 네.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약 한 1,360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해제해 왔거든요. 네. 쭉 그 연장선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일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로 보면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 한번 볼까요? 네, 김포, 일단 네, 예, 네.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김포 강화군 쪽인데요. 네. 저기는 약 두 곳은 아예 이번에 제한 보호 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무규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강화군의 이제 나머지 한 곳은 기존에는 이제
통제 보호 구역이에요. 가장 높은 단위로 이제 규제가 받던 곳인데 여기는 제한 보호 구역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에 하늘색 모양으로 된 데 보시죠. 저기가 이제 멀리 중랑에서부터 송파를 위시해서 밑에까지 쫙 수직선 라인이거든요. 네. 이게 성남공항 활주로랑 관계돼서 그동안 쭉 공항의 이착륙 때문에 사실은 비행 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비행 안전 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 같이 해제 구역으로 이제 포함된 곳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지도가 약간 헷갈리게 전체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지역이 네.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게 성남공항 주변 지역들입니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부터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분당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가 지금 한 20층이었는데 48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고도 제한이 풀렸나 봐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비행 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공항과의 거리,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멀면 멀수록 이제 구역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까울수록 고도 제한이 좀 높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그 분당의 아탑과 임해동은 6구역이 된 거예요. 6구역이 됐으니까 이제 원래 보면은 6구역이 된다고 하면 최대 154m까지 고도 제한이 풀립니다. 네. 154m가 된다고 하면 보통 아파트 한 층에 보통 한 3m 대략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약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안전구역 등급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제한이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 2구역이었는데 이게 6구역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네네, 일부. 좀 네. 먼 공항부터 멀고 활주로와 방향과 안 맞은 곳은 네. 최대 이제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다 각자 속한 그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분당의 야탑이나 임해동 같은 어떤 구역은 이 정도로 2에서 4구역이었는데 6구역까지 높아지는 거네요. 네네, 과거에도 그렇죠. 그러면 2구역인 곳도 있었고 4구역인 곳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역에서는 45m 이내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15층밖에 못 지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이 좀 완화됐잖아요. 고도 제한이 풀림으로써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익성의 좀 기대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좀 반기겠어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이번에 비행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곳이 사실은 주로 이제 송파 라인과 성남 분당 이쪽 라인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 이제 앞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된 사실 일기 신도시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건축 관련한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수건 사업도 있고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재건축이 빨리 되느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의 핵심은 또 용적률이거든요. 얼마나 같은 면적에서 사실은 높은 층수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트랙션, 유도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그동안 쭉 규제로 남아 있었던 게 이 고도 제한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완화되면은 적어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대충 20여 층 내외의 아파트들이 물론 이제 동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최대 뭐 많으면 50층까지도 일단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거니까 동마다도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동마다 이게 좀 시작 다르고. 시점에서 각도랑 이 맞습니다. 길이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동안은 그러니까 성남공항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네. 그 고도 제한을 낮춰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 라인 관련해서 동이라든지 단지가 많이 속한 곳에서는 사실은 그 라인에 들어가면은 5층밖에 안 돼.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네. 게 뭐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20여 층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일단 규제가 풀린 거니까 사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뉴스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다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군사 관련한 비행 관련한 규제가 하나 더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규제가 하나 더 있고요. 문화재 보육 같은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이제 해당 지역이 이거 하나만으로 당장의 모든 규제가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양한 규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풀리는지 추후에 좀 차분하게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는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신속통합 2.0 시즌2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시즌1에서는 평균 한 18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기간을 한 13년으로 줄였는데요. 시즌2에서는 이걸 더 1년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의 어떤 근원지라고 보일 수도 있었던 이 한강 벨트의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숫자만 해도 거의 20만 가구 가까이 이렇게 더 짓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한강 벨트에만요. 어떤 곳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던 이 비행 안전구역 해제와 이제 관련된 곳이 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송파에 35,000호, 그다음에 뭐 강남에 25,000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도 15,000호, 영등포에 23,000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김포는 아예 그냥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쪽에 가까운 양천은 약 53,000호 정도.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한 20만 정도, 네. 20만 호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더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좋기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 집 마련 기회로 좀 볼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조치는 이제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서울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겠다라고 추진을 해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신통 기획이라는 거는 속도를 올리도록 각종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13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게 된다. 이렇게 좀 너무 과신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의지? 다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절차 중에서 뭐 4번 할 걸 3번으로 줄인다든지 동시 심사가 가능한 건 동시 하겠다라는 행정당국의 약간의 의지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사업성에 혁혁한 어떤 증가가 당장 있을 수 있다. 뭐 내일 모레 당장 된다. 이렇게까지 좀 과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김현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20몇 번 했다 뭐 이런 슬픈 논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97 대책에도 요즘에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되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도 덧붙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보유세 세율이라든가 과표를 바꿔야 하는 어떤 세법 개정 사항이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야당과의 협치하는 문제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따라서 정부의 어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공정시가의 10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60%로 내렸었거든요. 이걸 다시 80%로 환원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고령자라든가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공제를 좀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대충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안을 보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대충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가 한 30억짜리 아파트가 한 1년에 내는 종부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약 한 3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 장관의 그 멘트가 좀 부적절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27 대책이 사실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휴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휴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대비할 시간 없이 사실은 정광석화처럼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뭐냐면 오히려 시장이 미리 예측할 알리지 수 말고. 없는 내용을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확실히 해야 일단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유세 관련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장관이 내 장관직을 걸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의견이야. 네. 이런 얘기한다고 시장이 혼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고요. 정말로 보유세 내지는 세금 정책의 일부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하려고 했으면 아주 짜임새 있게 정광석화처럼 저번처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흘리듯이 이렇게 막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모멘텀이 사실은 어쩌면
흐려지면서 자칫하면 시장이 대비할 기회를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우리 이런 거 더 할 수 있으니 너무 네.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을 한 왜냐하면 거 그동안에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 정책의 난맥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만약에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담이 많으니까 일가구 이주택이라든지 고가 주택을 빨리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내놓으면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누가 삽니까? 사는 쪽에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계좌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이때 사는 거에 대한 그럼 취등록세는 어떻게 할 거고 그때 한시적으로 팔 때 그럼 양도세를 그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줄 거냐. 이런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온 상태에서 보유세가 나와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갑자기 나 조만간에 보유세에 대해서 인상할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흩뿌려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정책 모멘텀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멘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정말 종합적인 대책으로 네.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는데요. 6일 만에 다시 기존대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가총액은 3조 원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에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의 목소리와 행동에 주목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카카오톡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 탭의 개편입니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서 친구와 조금은 더 가볍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텍스트만으로 나를 표현하던 프로필은 이제 나의 관심사, 취향, 일상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 보다 입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혹평들이 쏟아졌죠. 네, 지금 이 앱을 다운하는 사이트 등에서 별점이죠. 별점. 네. 테러가 거의 나올 정도로 1점대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천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익숙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카카오톡이 변모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기존의 사용자들이 더 원하는 편의성의 증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업적인 이유로 구독자를 오래 머물게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의 이제 혹평받고 있는 게 뭐냐면 친구 찾기 같은 목록이 사실은 제일 왼편에 있었는데 그게 일단 뒤로 밀렸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프로필이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피드로 계속 이제 새 소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카톡이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팔로우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락은 남아놓지만 사생활까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많은데 그게 강제로 피드가 되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곳에 내가 노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용자 주권에 대해서 약간 국민 여러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당했다 이런 불만도 좀 있고요. 원치 네. 않은 정보에 노출됐다라는 거죠. 네. MZ세대에 익숙한 뭔가 그거를 위해서 개편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익숙한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사실 좀 개편하기도 한 건데요. 오히려 MZ세대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조차도 여기에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TXT 멤버 범규 씨도 남의 프로필 하나도 안 궁금한데 갤러리처럼 내가 그걸 다 나열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느냐라고 했고요. 신세대 스타 영지 씨도 과거의 내 모습이 모두에게 이렇게 다 대문짝만하게 공개되는 거 못생겨서 싫어 이렇게 익살스러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사회적인 셀럽들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불만을 담긴 글을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기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또 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았는데도 이걸 강행했다,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런 폭력성 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메신저 우리가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과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 메시지는 과금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카오에서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카카오톡과 그의 목적과 그다음에 인스타의 목적이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뭔가 분리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소비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변한다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경영 실패 사례로 나중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경영 실패 사례로 남을 것 같다고 아마 보시는 제가 거예요? 마케팅 네. 교수 같으면은 네. 이 사례를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아. 네. 주가도 6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증발 금액도 3조 원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원상복귀 소식에 조금 그래도 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개편 첫날에 시장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당일날 개편한 날 무려 6%가 떨어지면서 5만 원대를 마크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5만 9,100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일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이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소식에 이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계속 남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 있겠습니다. 원상 복귀가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불만 폭주한 이용자들이 과연 그때까지 기다려줄까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아예 처음으로 되돌리는 메뉴 거기까지 과연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런 좀 시간 딜레이 전략을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카카오톡 개편의 본격적인 개편의 이 시즌 2는 좀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바꾼다는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모습까지 아마 뭉쳐서 이제 좀 시장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카톡 업데이트 이거 주도했다는 뭐 CPO의 책임론도 지금 나온다고 해요. 투스 이분이 투스 신화를 일군 주역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이분이 198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도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만 39세에 그 토스뱅크 대표가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장 되신 분들 중에 최연소 기록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빨랐던 걸까요? 네. 이거 했는데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의 그 혁신성을 어떤 카카오 메신저에 이제 접목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금방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경영진에서 이걸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하면서 소비자의 그 욕구를 좀 받아들이면서 개편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 최근 사용자 수를 확인했더니 8월 기준으로 4,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 메신저인데요. 이 개편 불만이 아예 사회적 이슈로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거기서 보는 거 맞지? 시간대 맞춰 늦으면 반칙 시계만 자꾸 보는 걸 난 이미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 바지 복도 끝까지 달려갈 준비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면 벌써 저기 오렌 짙빛 하늘이 짙어지는 걸 어서 머뭇거리다간 금세 어두워질걸 우리 스케이트 무릎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러 바람 그 사이를 가로질러 여기저기 멀리 아주 멀리 저 끝까지 I'm so good with you Gotta catch up 두 눈을 맞추고 흰머리 내리고 Ready set go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시죠. 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시자 서유현 소비자학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트렌드 코리아 서유연 박사님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속의 숏폼 콘텐츠 삼매경이었던 MZ들이 요새 아주 책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전에 없는 독서 열풍에 힘입어서 서점가, 출판가도 아주 그냥 이제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는데, 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이 젊은 세대가 책을 찾는다는 얘기가 근래 잘 없던 이야기여서 신선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트렌드인가요? 텍스트 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읽는 것이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요. 텍스트, 글자라는 단어에 굉장히 개성 있고 쿨함을 네. 한 힙이라는 단어를 합해서 옛날에 아날로그처럼 종이책을 읽건 뭐 이렇게 글을 필사하건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텍스트 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인기가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트렌드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로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이제 향유할 수 있는 레트로 문화의 일종으로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은 어떤 게 좀 뜨겁다 하면 바로 줄을 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픈런이라고 하면 예전엔 백화점 명품 매장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캐대언 인기에 힘입어서 네. 박물관에도 줄을 섰고 책을 보기 위해서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었는데 여기에 연출된 오픈런이 아주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을 비롯한 17개국 530여 개의 출판사 혹은 출판 관련 업체들이 예. 나오는 건데요. 너무너무 인기를 끌다가 못해서 정말로 선예매에서 이미 품절이 났고요. 오, 네. 그래서 안전을 이슈로 이제 현장 판매까지 네. 이제 제한하는 걸로까지 인기가 네.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리는 당일에는 오전 10시에 오픈런처럼 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네. 입장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뭐 이세돌 기사라든지 뭐 유튜버들의 얼굴도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 이제 눈여겨볼 부스가 이런 각계의 명사들이 총출동하면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책방도 부스 입점을 했었고, 네. 또 배우 박정민 씨의 독립출판사도 부스가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찬욱 감독님, 네. 그다음에 배우 박정민님 등 다 유명한 셀럽도 이번 국제도서전에 되게 참여를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네. 개막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평상 책방을 부스를 찾아서 예. 관람객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님은 이제 이날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서 대상을 시상하고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후반 작업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알려진 박찬욱 감독님도 그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고요. 평소 독서광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서 꼭 참석하고 싶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박정민이 설립한 출판사 무제라는 통로의 작은 부스로 이제 하나 보여졌었는데 네네. 이제 그분이 직접 결제를 하시다 보니까 예. 결제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관람객들이 몰려서 입장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풍경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의 책을 다수 출판한 이 출판사의 부스도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대디지털 시대, 대스마트폰 시대에 지금 활자와 독서 열풍이 불게 된 배경에 한강 작가가 단단히 한몫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에 이제 종이책이 굉장히 잊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이죠.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 그렇죠. 수상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한국으로서 사실 동아시아계 여성이 받은 건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2002년 월드컵 수준으로 맞아요. 서점에 달려가서 정말 작가님의 모든 거의 그냥 하나가 아닌 전 작품들을 사는 진 풍경이 이루어지면서 전집을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책의 인기가 더 커지지 않았나 예. 합니다. 네, 정말 독서 열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서울국제도서전 다녀왔다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네. 저도 종이책을 사서 읽는 거를 즐겨하는 편인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책 추천해달라는 친구들도 정말 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독서 열풍 분위기가 참 출판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출판 매출에서도 매출이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것뿐이 아니라 네. 인증샷을 올리고 네.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문화, 네. 요즘 공유 독서라고 해서요. 네. 서로 줄치고 그 택배로 그걸 붙여서 친구들이랑 밑줄 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진 풍경들이 이제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MZ 세대들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MZ들의 독서 열풍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MZ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이걸 SNS에 책을 읽었던 경험을 의뢰 공유하는 것들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책을 꾸미기까지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독서를 멋진 것이라고 인증하면서부터 책에 인덱스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좋은 쇼츠, 릴스 같은 것들을 좋은 문장들을 가지고 쇼츠, 릴스, 틱톡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덕분에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인 블로그도 인기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또 독서 덕후들의 성지로 불리는 그런 곳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님이 살았던 곳이다 뭐 이런 곳들에 가서 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독서 모임도 인기를 끌고 네. 있는데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원래 예전부터도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서로 그냥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취향을 나누는 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있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네, SNS상에 이렇게 MZ들이 독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이제 가수라든지 배우, 유명 연예인들의 독서 인증들이 또 이 MZ들의 독서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씨는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최근에 읽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베스트셀러 1위에 이 책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초역 부처의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필사책으로도 나올 만큼 이 독서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인기 아이돌의 짧은 한마디가 MZ세대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이런 독서의 판매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르세라핌 member 가수 허윤진 씨 또한 이제 필사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공항 패션이 아니라 공항 책 이런 팬들에게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책을 들고 출국하는가가 화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BTS RMC가 입소문을 내서 요절이라는 책도 18년 만에 재출간돼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독서는 뭔가 고루하고 조금 고지식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유명인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세련되고 좀 힙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출판사나 작가 입장에서는 유명인사들 또 인기 연예인들에게 좀 책을 자꾸 들려주고 싶겠어요. 이런 취향까지도 좀 공유되고 확산되는 모양새고. 자, 이 MZ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 텍스트입의 열기에 힘입어서 시집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MZ 시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SNS상에서 어떤 책이 좋더라, 어떤 시가 괜찮더라고 좀 공유하는 것들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시집들도 요즘은 쉽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출판사에 문의해서 시집이 이렇게 발표가 됐다면 이젠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SNS에 본인의 글을 써서 올리면 바로바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소문도 쉽게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추천해주는 SNS 계정들도 나타났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추천 계정 포엠 매거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한 이 계정은 6개월 만에 8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X, 구 트위터 등이나 이런 연재 플랫폼 SNS들을 통해서 팬덤을 확보한 MZ 시인들도 시집을 발간해서 굉장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작가로는 차정은이라는 시인도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인기를 얻고 이런 톡톡 튀는 감성이 1020 세대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 이 텍스트입 트렌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MZ인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네.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MZ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한다. 책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책을 꾸미는 열풍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좀 향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들어보셨죠? 닥구라고 부르고 책을 비슷한 꾸민다라고 해서 책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책을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서 읽는 거를 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손상 없이 읽고자 할 때 북커버를 씌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예. 읽고 싶은 구절을 기억하고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고 해서 책에 붙여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 책에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오셨어요. 네, 방송 그렇습니다. 전에 막 급하게 붙여오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치려면 네. 힘들거든요. 읽은 흔적이 직접 있네요, 확실히. 읽은 이 모습이 담겨 있죠. 네.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저는 요런 이건 또 테이프도 뭐예요? 사용합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해서 어. 밑줄 치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뗄 수도 있고요. 책이 손상되지 어허.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책 꾸미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예. 올 한 해 지난달 15일까지 이 북커버 판매량은 195%가량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인덱스나 이런 라벨을 책에다가 꾸미는 형태는 93%, 또 4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덩달아서 형광펜이라든지 스티커를 사용하는 이 문구류 시장도 호황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독서 덕후들은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한 굿즈나 상품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독서가 책을 읽는 행위에 넘어서 이제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네.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박진아 아나운서 같은 MZ들의 취향을 공략하겠다고 그래서 요즘 서점가도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힙한 서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차원의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다고요? 네, 서점들은 이런 통통 튀는 MZ 세대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MBTI를 추천해서 이제 네. 본인의 MBTI에 맞는 오. 책들은 이런 네네. 것이다라고 큐레이션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또 날짜에 따라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생일인 맞아요. 사람한테 이제 오. 선물해주라고 생일 관련 책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북카페도 요즘 많이 네. 늘고 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북카페에서는 각 구운 빵과 맛있는 커피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이제 진심이 담겼다라고 오. 해서 이제 본인들만의 시그니처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술을 소개하거나 소설 제목이 이름이 이제 칵테일인 그런 책들도 다 보여주면서 책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라면 이제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고요. 뭐 김훈 작가님, 신현철 평론가님 등이 이제 직접 추천한 책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커피 또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사고 읽는 이제 북카페와 책바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책 읽으면서 뭐 집어먹고 마시고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런 책카페라든지 책바 같은 경우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도서관 이런 장소도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실내에서 조용하게 책을 읽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산과 바다 이런 곳을 배경으로 한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박진아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는 책을 읽더라도 실내에서 앉아서 조용히 읽는 게 아닌 야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도서관은 2022년부터 야외 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6월 달에는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사람들을 책을 읽으면서 청계천 냇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도 물멍 책, 피크닉 책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안해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만족도는 96.6%에 달한다고 하고요. 바다, 또 물 위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워터프루프 기능을 가미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네. 거죠. 참 특이한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야외 대관, 공간과 책을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즐기고 책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남부럽지 않은 독서광으로 변신하고 있는 MZ세대들을 겨냥한 이런 도서관의 장소도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좀 짚어볼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에 텍스트 노출도가 좀 떨어지면서 요즘 세대,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많았거든요. 그 사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보기보다는 이런 독서 열풍들이 이런 세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이런 책을 읽기는 결국 지금 떨어진 문해력, 요즘 소위 뭐 금일이라는 거를 네네. 금요일이라고 예. 하고 뭐 사흘을 이제 사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예. 지금의 약간의 단점들이라고 보인다는 이제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증가시켜 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앞서도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영상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 독서 열풍, 텍스트입에 대한 이야기. 이걸 진정한 독서 열풍으로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그저 책 읽는 나 자신을 좀 홍보하고 싶은 목적이다. 패션 독서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패션 독서여도 결국에는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진심이기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너무 이거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책을 좋아하고 원래 저희가 뭐 모나리자를 실제로 사진으로 봐도 정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원래 원본에 대한 열망은 예.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희망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당장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집에 좀 묵혀뒀던 책을 좀 다시 펼쳐보자 하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독서의 계절입니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좀 오래오래 확산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서유연 박사님과 독서의 열풍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